자, 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EBS에서 윤사생윤 담당하는 김성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해설 강의에서 만난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수강후기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제 그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면서 내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성묵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은 고2 그 학평 관련된 문제를 좀 해설해 보려고 하고요. 전 이번에는 생윤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생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과목이다 또는 뭐 어떤 게 좀 어렵다, 이번 시험은 어땠다라고 하는 건 제가 총평에 설명했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서 바로 1번부터 해서 문제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문제를 20문제 가면서 20문제 중에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3 가셔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주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주목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내신만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셨을 거야, 아마 그때 실력으로. 근데 이제는 진짜 수능을 위한 공부를 좀 슬슬 시작하셔야 될 때죠.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하간 1번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항상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윤리학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해요. 우리가 윤리학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개념을 좀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개념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윤리학을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그 윤리가 뭔지 이론적으로 정립해 보자가 이론 윤리학이고요. 아니 이론만 하면 뭐해? 그걸 현실에 실천해야지 라고 하는 게 실천 윤리학이에요.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론이든 실천이든 어떤 기준을 만들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기준을 어려운 말로 규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둘 다 규범 윤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해.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윤리학이 또 있냐 하면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신할 때 메타윤리학은 이들에게 비판하는 거지. 특히 이론 윤리학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이론을 열심히 따졌는데 네 이론에 보니까 뭐 선하다, 악하다, 뭐 옳다, 그르다, 뭐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 네가 말하는 선의 뜻이 뭐야? 네가 말하는 악의 뜻은 뭐야? 그거 알기나 하고 지금 쓰는 거야? 우리 우선 단어 공부나 하자.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우리 신이 아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단어 공부. 단어나 정확히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시비 걸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면 윤리학의 시작이 메타윤리학부터 와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윤리학의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나온 기술윤리학이라는 윤리학도 있어요. 이들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현상을 그냥 기록하고 서술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다다. 어느 동네 가서 조사해서 여기선 이게 윤리적 기준이래. 이게 윤리적 기준이래.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윤리적 기준으로 삼았대.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다. 우리가 어떤 게 그런 걸 우리가 선악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냥 특징이나 쭉 서술해 보자. 이런 느낌이 바로 기술 윤리학이에요. 그럼 그걸 알고 한번 들어가 볼게. 뭐라고 하는지. 윤리학의 목적은 젠더 갈등 해결을 위한, 요즘 젠더 갈등 심하죠. 위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와 같은 현대사회의 실질적인 윤리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새롭게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뭘 해보자고요? 해답을 제시하는 거다. 해결책을 제시하나 봐요. 해답을 제시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가 어떤 윤리학인 거죠, 여러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규범 윤리학이 여기 실천 규범 윤리학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인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윤리학이 있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덕적 개념을 분석하자. 도덕적 언어의 개념을 분석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덕적 언어들로 만들어진 문장에 추리 논증을 해보자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되나? 그런 논리나 따져보자. 그게 윤리학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윤리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윤리적인 선악의 내용은 알 수 없고 단어의 뜻, 그 다음에 단어들이 모인 문장의 논리 이런 거나 따져보자 라고 하는 윤리학이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메타윤리학이죠. 그래서 실천윤리학이 메타윤리학한테 하는 말 찾기예요. 야, 메타윤리학 너는 틀렸어. 뭐 이렇게 찾으란 얘기죠. 어디 있냐 이거죠. 가볼게요.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거다. 이건 누군가가 기술 윤리학에 할 말이야. 너는 기술을 강조하는구나. 기술 윤리학에게 할 말. 우리 메타 윤리학에게 할 말. 찾는 거니까 틀렸죠.
도덕적 관행의 역사적, 문화적 탐구를 해야 한다. 도덕적 관행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탐구해서 그 현상을 기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기술 윤리학에게 할 말입니다. 넌 그런 걸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규명해야 함을 간구하는구나. 인데 학문적 성립 가능성 또는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규명 또는 뭐 탐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뭐가 하냐면 메타윤리학이에요. 제가 여러분 메타윤리학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메타윤리학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로. 뭐가 나오냐면 도덕적 언어의 의미 따지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의 논리적 구조, 뭐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는 게 메타윤리학이고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뭐 합쳐지면 하나의 큰 글이 될 거 아니야. 그 글이 객관적 학문으로 가능한가? 객관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한가를 따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타윤리학이 이게 일종의 3대 주제예요. 뭐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년에 보실 수능에도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오니까. 메타윤리학은 언어의 의미를 따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의 논리를 따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일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선 학문이 되니 윤리학이? 이걸 따져보는 게 메타윤리학이거든. 좀 가볼게.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게 누구야? 메타윤리학이지. 메타윤리학이 그걸 간과하나요? 메타윤리학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메타윤리학한테 할 말 찾는 거잖아. 그렇다면 메타윤리학한테 넌 그런 걸 너무 강조해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틀린 말 됐나? 그 다음에 4번 윤리학은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봐봐. 실천윤리학이 메타윤리학한테 할 말이잖아.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이 자기의 생각을 왜 메타윤리학 너는 무시하니?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인 윤리 문제 해결을 주력해야 한다는 게 그게 실천윤리학의 생각이야. 근데 메타한테 하는 거지. 넌 왜 그걸 간과하니? 이게 맞네, 여러분. 4번이 답이겠네. 그럼 5번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다. 그 도덕 법칙의 정립이 자 도덕 법칙을 세우자 이런 뜻이거든. 그게 바로 무슨 윤리학이요? 이론 윤리학이죠, 여러분. 이론 윤리학의 특징. 넌 그걸 강조하는구나. 누군가가 이론 윤리학에게 할 말인 거지.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논리적으로 자꾸 따져보시려고 해야 돼요. 답은 4번. 2번 갈게요. 자 2번은 바로 국가관이 나왔는데 제가 어려운 문제, 중요한 주제는 별표 칠 건데 여러분 이거는 아직까지 별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은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상가와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국가의 구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국가의 구성. 즉 넓게 말하면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면 국가에 대한 얘기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와 관련해서 볼게. 국가 이론들이 있어요. 뭐 국가 형성과 국가의 특징과 국가의 기능에 관련된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학이 나오고요. 유학이 그래서 민본주의 사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본성론과 자연발생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사회계약설이란 이론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랑 나중에 내용으로 자세히 할 겁니다. 사회계약설은 이 사회, 즉 국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그 사회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다. 왜 만들어졌나? 그거 계약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자기 자유와 자기 재산 지켜달라고 해서 계약한 거야. 국가 그건 해주세요. 대신 우리가 국가한테 충성은 다 해볼게. 뭐 이런 논리로 해서 계약했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렇대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생겨 먹기를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적 동물이다. political animal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요즘 우리는 세련되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을 이렇게 규정한 게 누구냐고요? 이렇게 규정한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라는 게 우리 왜 만들까? 왜 만들어질까? 인간이 원래 공동체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거래. 그래서 본성 차원에서 우리는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족이란 공동체, 그 가족들이 모이니까 마을이란 공동체, 그 마을이 여러 모이니까 그게 국가가 됐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때의 국가는 폴리스거든, 도시국가거든.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족이 여럿, 그래서 마을, 마을이 여럿, 그래서 폴리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걸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어떤 거냐? 국가는 이 개개인들의 자아실현, 행복, 완성 이런 것들을 국가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 안에 살아야만 하고요. 국가는 그런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완성하는 걸 도와야만 해요. 그런 완벽하게 도덕적인 공동체가 바로 국가다. 이렇게 국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써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게.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 인간으로서 완성된 거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법과 정의가 없으면 아마 나쁜 동물로 전락됐을 거다.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법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과 정의로 만들어진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 안에 안 살면 나쁜 동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포괄적이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 뭐라고? 그게 국가죠. 국가를 통해 그래서 뭘요? 정의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달성해야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인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찾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첫 번째, 개인은 국가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맞죠? 이게 중요한 말이 이거야. 국가 안에서죠. 국가 안에서. 어쩌면 국가 안에서만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려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맞잖아요. 본성론. 국가는 시민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형성됐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보장에 한정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은요. 시민들의 자발적 계약을 얘기하는 건 사회계약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보장도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설이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안전보장을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하겠지, 국가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는요, 개개인의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 행복 달성을 해야 하는 것도 국가예요. 그 개개인들이 그런 걸 해줘야 하는 것도 국가의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일반 사회계약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어려운 말이다, 제가. 나중에 어렵게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답. 그럼 여러분이 몇 번인지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그렇게 해서 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답은 아마 1번이겠네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 수능에도 좀 곧잘 나와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이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문제만 알면 수능도 다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여기 청렴을 강조하고 목민관 얘기하는 분인데, 목민관이 뭐냐고요? 고을 수령이요. 그걸 강조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고요. 그냥 우리 외워둡시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냐면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공직자들에게 쓰신 책인데요. 목민이 뭐냐면 목민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목민관이야. 고을 수령들에게 쓰는, 자, 마음으로 쓰는 책입니다. 진심으로 쓰는 책이야. 제발 수령들, 그 고을들 다스릴 때 이렇게 좀 해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청렴한 것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이분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청렴입니다. 이 청렴 정신, 청백리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강조해요. 근데 그 청렴하다는 게 뭐냐? 큰 장사래요. 진정한 장사래요. 진정한 이익이 남아요. 그러니까 잔돈푼에 목매지 말고 정말 제대로 큰 장사 한번 해보자. 근데 그 큰 장사가 뭐냐? 청렴한 것에서 시작되는 거다. 공직자로서. 백성의 고유를 빠는 사람들만 탐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탐관오리 갖고 나쁜 짓 해야 탐관오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뭔데? 목민관은 먹을 것과 선물에 온 것을 모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 받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부정부패 시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쁜 관리일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목민관의 임무를 잘하는 사는 반드시 자유롭다. 논리를 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워요. 근데 반드시 잘한다는 사람 보면 다 자유로워. 근데 자유롭다는 사람이 어때야 자유로울 수 있냐? 청렴해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청렴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절약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 청렴할 수 있고 청렴을 잘하는 사람이 자애로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 훌륭한 목민관이 된다 이런 논리야. 됐나요? 독해, 저 국어 비문학 독해했어요. 그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놓고서 골라봐라.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말이 뭐냐는데 별거 아니잖아. 자애로움은 절용에서 비롯됨을 말아야 한다. 맞잖아. 선생님 어떻게 맞아요? 자애로움이 청렴에서 오는데 청렴은 절약에서 오잖아. 선생님 이건 절용이잖아요. 절약의 옛날 말이 절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사는 사실 절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역한 거지. 이게 바로 절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와요? 절용에서 온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청렴이 참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 참된 이익이란 말이 있죠. 이 참된 이익이 진정 큰 장사인 거예요. 오케이? 그게 청렴한 게 진정한 장사다. 그래야 진정한 이익이 온다. 이것도 맞는 말.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작은 선물이 있다면 그 정도는 뭐 경계하지 말고 그냥 받아도 돼. 뭐 좀 작은 거잖아. 안 되죠. 절대 모두도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네. 3번이. 4번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받겠지. 그럼 뭐 나 좀 아는 사람이 준 건데 괜찮겠지. 안 된다고요. 맞죠? 덕행의 근본이 되는 청렴의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모든 덕행의 근본이 청렴이라면 첫 번째 줄에 써 있잖아. 맞는 말. 답은 그래서 3번. 이 정도 독해면 다 풀고요. 절용에서 청렴으로 그것이 자애로움으로 그것이 훌륭한 목민관의 길. 제발 큰 장사하자. 요 논리가 다산의 목민심서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4번. 이분은 누구시냐 하면 우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 분인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는 분위기 파악하실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 나와요, 여러분. 완전히 무슨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 서양 이런 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근데 써있는 저기 고대 동양이라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자. 이기주의 만연해 있대. 원인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과도한 욕망이 갈게요. 과도한 욕망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가렸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착했다는 얘기잖아. 타고난 선한 본성? 그건 뭔데요? 성선설이잖아. 성선설. 우리 본성 착해요. 오케이? 이걸 가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마음을 잃어버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마음이 착했는데 이 착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릴 방자를 써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자고 해서 구방심의 철학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다시 착한 마음 되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실 수 있냐? 착한 마음을 강조하는 사람,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분 누구요? 네, 맹자님이죠. 맹자. 맹자 넓게 말하면 유불도 중에 뭐예요? 유학이죠. 유학의 맹자님과 관련된 만화예요. 그렇다면 이기적 삶의 태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맹자님이 하시는 말씀, 뭐 넓게 말하면 생유는 유불도의 기본 컨셉만 고르면 되니까 유학에서 하는 말찾기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짠. 자, 유학 어디 있나 보자는 거야. 유학 어디 있나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 이거 안 쉬운데요? 어려운데?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기본적인 뭐 기출문제나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떻게 선생님? 개념 수업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수능 개념이라는 수업도 해놨는데 거기 보면 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 볼게요. 사단을 확충하여. 이 맹자가 인간이 착한 이유가 인간의 본성에 4가지 단서가 있대잖아. 사단, 측은수호, 사양, 십이지심. 그걸 확충하자. 덕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딩동댕 맞네요. 이게 답이네. 맹자가 사단의 확충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답이라면 나머지는 뭔가 봅시다. 연기를 깨달아 고통과 번뇌 얘기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불교죠, 불교. 석가모니 말씀이네. 자연의 덕을 본받아 무위의 삶을 자연, 무위자연 얘기하는 거 도가, 노자, 도가 얘기하는 거고요. 좌망을 통해 절대 자유의 경지, 좌망을 통해 좌망과 심재, 장자 얘기잖아. 절대 자유의 경지요. 어려운 말로 소요유의 경지 이런 말도 쓰는데 장자.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못 알아듣겠어요. 개념만 가자고. 동양 파트 한번 들어보세요. 성왕이 제정한 예법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공부하신 분 이거 알 텐데 성왕이 제정한 예법을 가지고 에서도 분위기 파악이 되죠.
훌륭하신 옛 성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화법을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불쌍해서 뭐가 불쌍하냐고 인간의 본성이 못됐거든. 그래서 불쌍해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만드신 예화법을 잘 실천해서 인간의 못된 본성을 착하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성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요? 성악설 얘기했던 이게 순자입니다. 오케이? 수능에 다 나올 만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맹자 1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유불도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유학 중에 맹자와 순자도 좀 고를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까지 내신 느낌이 드는 문제예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5번 문제로. 5번 문제에 보니까 시작이 딱 나왔는데요. 정언 명령이라고 나왔어요. 아이고야. 완전 중요하죠.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언명령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누구군 이렇게 바로 아실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고요. 이 형식이 별로 어려운 문제인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도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동양에서 제가 유불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서양은 누구냐? 칸트, 공리주의, 그리고 좀 더 하신다면 덕윤리까지 아시면 되죠. 동양의 유불도 같은 느낌으로 대표적인 윤리 사상들이에요. 칸트, 공리주의, 덕윤리 정도. 오케이? 근데 그 중에 누구의 주장이야? 정언명령? 칸트의 주장이에요. 도덕이라는 게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명령의 형식으로. 도덕은 그러니까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식의 명령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정언명령이래요. 조건이나 가정이 없이 정해진 말로 명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뭐 해라. 무조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그런 게 있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예를 들어줘요.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동시에 우역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뭐래? 이러 쉽죠.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건 딱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갖고 있는 준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 개인의 어떤 도덕적 기준을 준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너만의 기준이잖아.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는 거야.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행위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준칙이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뭐 이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말하는 보편성 정식이라는 논리인데요. 제가 이거 말고도 개념반에서 자율성 정식, 인간성 정식 이런 것들을 예를 들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이분이 칸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통 인간성 정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좀 딴 거로 나왔네. 인간성 정식은 뭐냐 하면 인간을 수단으로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 말씀. 그게 바로 인간성 정식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말씀 하시면 칸트. 그럼 칸트 찾기야. 칸트가 말한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귀가 몸이 불편하신 분을 보고 양보를 해요. 자, 유독한 행위를 습관화한다. 이게 바로 덕윤리죠, 여러분. 의무의식에 따르기보다 자연적 욕구에 이건 틀렸네요. 칸트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자연적 욕구를 따르기보단 의무의식에 따라라. 이렇게 말해야 칸트가 되는 거죠. 관련된 사람들에게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라. 최대의 쾌락을 산출하라.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죠. 그 다음에 4번 실천인성이 명령하는 보편타당. 이거네요. 보편타당한 법칙을 실천하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실천인성이 명령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명령한 것도 우리 알죠?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명령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법칙을 무조건 지키는 거죠. 4번이 답. 됐나? 그럼 5번은 뭘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을 의무로 받아들여라. 이 공동체주적 사고방식도 덕윤리가 이런 성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덕윤리의 컨셉이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칸트 고르는 문제.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의 논리의 문제인데 이런 걸 여러분 이렇게 전제, 전제 투,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은 잘 수능에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내신에도 형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어떻게 나오면 되냐 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 따라서란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결론이야.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토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맞잖아. 결론 맞잖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이 전제라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뭔지 한번 봅시다.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민주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뭐야? 다네 다? 다네요? 전제 원이 다 거의 다잖아. 근데 다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가 빠졌어요. 근데 그걸 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필수적인데, 근데 무엇을 통해 하는지가 지금 빠졌죠. 그럼 빠진 게 어디 들어가? 이 전제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조정을.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게 지금 빠진 거죠. 이 토론을 통해가 빠졌잖아.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우리는 조정해야 한다가 들어가겠지. 이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뭐야? 그걸 지지할 수 있는 말. 왜 토론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까와 관련해서 맞는 말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지할 만한 같은 논리의 말. 왜 토론을 해야 되냐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도 가능하네요, 논리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토론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고 하는 거겠지. 디귿은 아니네요. 리을 토론을 통해 인식과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자. 그래,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론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말, 기억, 니은, 니을 같은 게 요 기억에 들어갈 문장에 이 지지할 근거쯤 되겠죠. 같은 맥락. 토론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필요해.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니은에. 기억에는. 그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정당화시켜줄 말, 기억, 니은, 니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오면 따라서가 결론이고요. 여기 앞에 전제 있는 말 줄쳐보시고, 그러면 빠진 말이 있어요. 그 빠진 논리를 여기에 집어넣으시고,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지지할 근거 찾기, 아니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 찾기. 로 나와요. 반론이라면 여기서는 반론이라고 나왔다면 답은 디귿만 되겠죠. 디귿이 일종의 기억에 대한 반론이니까.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됐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 기출 문제도 몇 문제 있으니까 연습해 보세요. 따라서 별표 치고 앞뒷말 가지고 집어넣어 보기. 자, 그 다음에 7번. 제가 지금까지 별표를 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얘기야. 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뇌가 바로 인간 활동,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이분은 심장과 폐가 인간 활동의 핵심 기관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래.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죽는다는 게 뭘까? 이분은 그래서 뇌가 죽어야 죽는 거겠지. 이분은 뭐야? 심폐사라고 해서 심장과 폐가 죽어야 죽는 거겠죠.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 얘기를 하면서 뇌사, 심폐사 얘기를 할 거고요. 뇌사가 인정돼야, 그래야 장기 이식을 많이 해서 많은 존엄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은 아니 다른 거 뇌사 같은 걸로 하는 건 오히려 아니 심장과 폐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하는 건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야? 뇌사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지금 우리 심폐사였는데 요즘 뇌사를 많이 주장하고 있죠. 실제로 일부는 뇌사가 인정되고도 있고요. 그럼 그런 논리를 찾는 거야. 자, 근데 찾아볼게요, 여러분. 논리 찾기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갑이 얘기하네요. 뇌사를 인정하는 것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건 갑이 할 말은 아니죠. 뇌사를 반대하는 누가 할 말이야? 을이 할 말이죠. 을이 야 뇌사 인정하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이건 경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논리가. 두 번째, 실용적 관점에서 죽음의 판정 기준을 확립하자. 이 죽음의 판정 기준을 지금 뇌사, 심폐사 이러고 싸우는데 누가 여러분 실용적이야? 아니 뇌사 인정해야 장기 이식으로 많은 사람 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뇌사가 일종의 실용성주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야. 그러니까 을이 아니고 뭐예요? 갑이에요. 틀렸네. 기억력은 거꾸로 됐네. 그럼 디귿이 맞네요. 심장과 폐를 제외한 기관의 영구 정지는 죽음이 아니다. 을은 얘기하는 거야. 야, 심장하고 폐가 죽어야지 심장, 폐 말고 딴 게 죽은 건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맞는 말. 그래, 둘 다 인간 활동의 핵심 기관이 지닌 기능의 영구 상실. 둘이 좀 다르긴 하죠, 여러분. 인간 활동 생명의 핵심 기관이 달라요. 누구는 뇌, 누구는 심폐사. 어쨌든 뇌나 심폐가 만약에 영구 상실했다. 기능을. 죽었다. 그럼 그땐 죽음일 수 있다라는 건 동의하는 거지. 근데 그 핵심 기관이 뭐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어쨌든 답은 디귿과 리을은 맞는데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비문학 독해 중에 여러분 제일 쉬운 거죠. 논리적으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비령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웃고 계신 분이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여러분이 내년에 아주
아주 많이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몇 개 그 고민들 같은 것도 좀 생기실 거고요. 저한테 마지막까지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외모가 진짜 이렇게 생기셨는데 피터 싱어라고 하는 분이고요. 호주 출신 미국 교수님이시고요. 동물복지학의 최고 수준의 권위자, 예, 동물 관련된 윤리 이론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동물하면 싱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동물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분은 동물까지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어려운 말로 할까? 쾌고감수 능력이 있대요. 영어로 sentience라고 하는데 이분은 기준이 sentience야. 그래서 sentience가 있다면 그 sentience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쾌고감수 능력, 고통을 느끼는 능력인데 그게 어디 있냐? 인간은 당연히 있는데 일부 동물에게도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동물이 있대요. 지금 요즘은 갑각류까지 얘기하거든. 그렇게 같은 고통을 느끼는 애들이 있다면 인간의 어느 양만의 고통과 그 동물의 어떤 양의 고통은 똑같이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사람 고통만 안 중요하고 동물 고통은 안 중요하냐. 고통이란 점에선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평등한 고려의 원리야.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고통은 똑같이 고려해 주자라고 주장하는. 동물의 느끼는 고통이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인간의 우월한 정신 능력을 근거로, 이게 이제 이성 같은 거겠죠. 동물 실험을 옹호해? 그건 잘못됐다. 중요한 건 동물 실험을 반대해야 하고, 반대하는 건 그것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동물 실험도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싱어입니다. 나중에 개념반에서 싱어를 제가 자세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싱어 관련해서 적절한 거요. 맞는 거 찾기 하는 겁니다. 맞는 거 몇 번 있을까 볼게. 첫 번째, 사고 능력이 없는 동물에 국한해서 실험 허용했는데, 아니, 이 사람 동물 실험 허용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고 능력은 원래 동물이 없어요. 그럼 사고 능력 없으면 동물 다 없거든요. 그럼 동물 실험 무조건 하자 이런 얘기잖아. 틀린 말이죠. 동물 실험에서 이익의 고려의 범위는 인간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니까. 대부분의 동물까지 확대한다니까요. 세 번째,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 딩동댕이죠, 딩동댕.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 equal consideration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네. 4번, 동물은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건 데카르트식 발언이고요. 인간중심주의, 싱어가 할 말이 아니죠. 생태계 전체 조화와 균형을 위해 이거는 생태중심주의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것도 싱어가 할 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 가볼까요? 짠. 9번. 이분은 사랑 얘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 준 보니까 뭐 계속 사랑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란 걸 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 논리를 좀 볼게요. 나 자신의 자아도, 나의 자아, 결국 나 자신도 이런 뜻이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 나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굴 사랑하니? 이런 논리야.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것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그게 힘이 돼서 내가 남을 잘 사랑하는 데도 도움될 수 있다. 남을 잘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보호해야 하고 그를 존경해야 하고 그를 책임져야 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나에 대한 나의 사랑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기도 사랑 못하면서 누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말투.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분은 생산적 사랑을 주장해요. 내가 사랑한다는 건 주는 건데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줌으로써 오히려 더 크게 받고 행복을 느끼는 거야. 내가 100을 줬는데 나한테는 150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준 게 내가 빼앗긴 게 아닌 거죠. 줌으로써 난 더 충만해진 거지.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그렇게 생산적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계속하시네. 하지만 그가 오직 다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랑 못하는 거다. 에리 프롬입니다. 자, 그럼 에리 프롬의 말로 틀린 말 찾기인데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써드릴게요. 이분은요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착 같은 걸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난 다 줬어, 다 뺏겼어, 난 하나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 모든 걸 희생한 거 아니야? 의미 있어? 이게 사랑이야? 아, 이거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이나 일방적인 헌신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의예요. 오히려 사랑은 죽으면서 받는 거고요. 받으면서 그래서 서로가 둘 다에게 좋은 거야. 주면서 좋고 받으면서 좋아서 서로가 다 좋은 거. 이 한쪽에 일방적 희생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존경입니다. 리스펙트, 맞는 말. 능동적 활동이죠. 생산적 활동이기에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세 번째, 사랑은 서로를 소유할 수 있는, 이거 틀렸네. 소유가 아니라니까, 사랑은. 틀린 말. 4번, 사랑의 기술을 갖춘 사람은 타인은 물론 자신도 사랑할 줄 안다가 문장 전체에 써 있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게 일종의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제가 요 썼던 거 소유, 뭐 희생 이런 것들을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한 분이에요. 에리히 프롬입니다. 사랑의 이론으로 등장하세요. 자, 10번. 10번까지도 독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11번부터가 온통 다 이론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독해 문제는 어떤 컨셉이냐 하면 무엇에 대한 얘기냐 하면 약간 이것도 이론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공포의 발견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말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포의 발견술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한스 요나스라는 분이고요. 책임의 원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공포의 발견술 얘기를 하세요.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왜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책임 윤리를 주장하시는데 이 책임 윤리란 게 뭐 누굴 책임지는 거냐? 미래 세대와 자연 전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질 것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왜 뭐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이런 책임 얘기하시냐? 과학기술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그 과학기술이 너무나 무섭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잘 째려보면서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책임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포의 발견술 논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과학을 잘 봐라. 그럼 과학을 보면 과학은 선악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의 결과로 과학이 우리한테 주는 좋은 것도 있잖아. 제가 인터넷으로 하면 여러분이 방에서 보시잖아. 이거 과학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측면이죠. 근데 과학은 악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이 수업을 찍고 있는 중에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여러분 역대급이래요. 역대급. 지금까지 온 적이 없는 수준의 태풍이라고 해서 제주도, 부산 지금 비상 걸렸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이어서 그쪽에 사는 친척한테 오늘 연락도 했는데 대비를 좀 잘 하고 차라리 대피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환경 오염, 그 자연의 그런 우리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이 기후가 망가지면서 그렇게 특별히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기후 왜 망가졌을까? 다 이런 것의 결과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우리한테 악한 측면이죠. 근데 요나스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과학의 좋은 점, 과학의 나쁜 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빠르게 인식이 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의 인식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야. 이 악의 인식이 빨라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악의 인식이 빨라서 무서워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걸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요나스 걸로 맞는 말이 어디에 써 있나 봅시다. 첫 번째, 기술의 진보가 초래할 위험도 있죠. 희망도 있어요. 뭐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위험에 주목해야지. 악에 주목해야 된다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런 말이야. 인류의 존속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무조건적 의무야. 인류가 즉 계속 존재해야만 해.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존재해야만 하죠. 그게 우리의 무조건적 의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이 논리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칸트의 논리에서 오신 거죠. 영향받았습니다. 현 세대는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것, 예상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예견적 책임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돌출된다. 너 도와줄 능력 있어? 그럼 당연히 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당위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요, 여러분. 답은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나스요. 이분도 솔솔치 않게 계속 나오시죠. 자, 11번. 가상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가상공간에 대한 이건 항상 정보인류는 요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독해 문제여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몇 가지만 여러분 보시 체크를 좀 해보면 문장의 전체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허위 정보가 문제래요. 근데 그 허위 정보가 왜 문제냐 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짜로 흘리는 정보여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규제하자고 했더니 뭐 표현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주장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가상공간의 허위 정보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허위 정보 제재 필요하대요. 제재가 필요한데 제재를 어떻게 할까? 법률에 의한 외적 제재 이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네. 정보 생산자 자신의 내적 제재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양심적 제재 이런 거죠. 자율적 제재 이런 컨셉을 더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런 독해고. 그래서 가상공간 내의 생산자는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게 내적 제재 컨셉이죠. 스스로 자신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선 사회적 영향력도 고려하고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문장의 주장을 하는 거야. 이러고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내적 제재를 강조하는 문장을. 자, 그러면 볼게요. 표현의 자유를 조건 없이 존중 아니요. 조건 없이는 아니었죠. 여러분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윤리의식 가져라. 이게 내적 제재 아니야?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이게 맞는 말이네요. 법적 제재를 내적 제재보다 우선한다? 아니요. 거꾸로 됐잖아요. 내적 제재보다 법적 제재를 우선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하는 기술 개발, 여기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관계없는 말이고, 잘못된 정보는 조작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제재하는 게 아니라 조작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자는 거지, 그냥 잘못됐으면 다 제재. 아니 잘못됐는데 실수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마구잡이로 제재하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건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정도의 포인트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이 이제 진짜 우리가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한 뭐 10분씩 해야 되는데 우리 개념반에서 하고요. 포인트만 좀 봅시다. 분배정의의 충분 조건, 이걸로 충분하대. 충분 조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 거다. 포인트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면 그게 바로 분배정의다. 내가 노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엇인가 얻었어. 아무런 문제 없이, 뭐 위법도 없이, 비윤리적이지도 않게. 그럼 그건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얻는 과정을 따져봐. 그래서 문제 없으면 이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회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분은 사회 기본 구조를 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원초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초적 합의는 어떻게 할 거냐?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다 평등할 수 있는 최초의 입장을 마련하재요. 그거를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원초적 입장.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리지널 포지션 이런 말씀을 쓰시고요. 에서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구조,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걸 채택하게 되는 원칙들이 바로 그런 정의 원칙이다. 뭐 정의 원칙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원초적 입장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 롤스구나를 알 수 있어요. 노직과 롤스는 우리 찾아서 정의론에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절대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든 노직과 롤스로 등장했는데 이분 관련해서 설명 찾기, 맞는 거 찾기 하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노직만의 특징, 롤스만의 특징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아까 노직이었죠? 여기가 을이 롤스였죠? 그럼 B는 공통점이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분배 결과의 차등은 분배 결과의 차등이란 말이 뭐냐? 분배의 불평등이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하는 거. 그게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 A 틀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게? B입니다. B. 공통점이에요. 이분들 둘 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뭐가 인정돼요? 분배 결과가 불평등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조건만 맞았다면 불평등해도 그건 뭐 어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둘 다 말씀하셔. 다만 뭐가 맞아야 돼? 앞선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이분들이 그 조건들을 제시한 분들이야. 두 번째, 비공통점이라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건 부당하다.
기본적 자유를 강조하는 분들인데 이 두 분 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해할 수 있다라고. 그게 누구였냐 하면 다수의 이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공리주의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둘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공리주의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두 분 다 합창하십니다. 공통점 맞아요.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이것도 공통점이라네.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는 절차의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와, 이 말도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로운 결과란 뜻이야. 이 말이. 이건 절차의 공정성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둘 다 정의로운 결과가 뭘까? 와 관련해서 이분들은 아니 절차만 공정하면 절차가 우리가 정한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는 혹시 좀 불평등해도 그건 그냥 공정한 거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세요. 두 분 다 맞는 말이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분 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두 분 다 기본적 자유를 강조한다는 점, 두 분 다 절차적 정의를 중시한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걸로 지금 문제에 나온 겁니다. 니은하고 디귿 맞아요. 자, 그러면 답은 두 개씩 고르기니까 여러분 답은 3번이네.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 그럼 리을은 왜 틀렸나 볼게요. 복지 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다. 남에게 복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다고 나한테 내 세금을, 내 돈을 빼서 이건 내 소유권에 대한 침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노직입니다, 노직. 그러니까 C가 아니고 이건 A에 들어갈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디귿 틀렸고 답은 니은 디귿, 답은 그래서 3번인 겁니다. 롤스와 노직은 절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시험 문제 수능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수능 볼 때 두 분 다 등장할 겁니다. 13번. 13번도 살짝 독해가 등장했네. 근데 이거는 별표 치지는 않을래요. 예, 독해 문제여서. 보세요. 난치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배아복제는 정당하다. 오, 이분은 난치병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활용해서 배아복제하는 거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목적이라면, 난치병 치료 목적이라면. 왜 배아복제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배아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배아는 생명체로 존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배아랑 인간이 똑같은 건 아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배아가 뭐예요? 여러분이 태아는 들어보셨잖아.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의 수정란이 수정이 돼서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배아 단계라고 해요. 배아 단계에는 특정한 장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세포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포 상태는 아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배아, 태아, 그리고 인간 이렇게 되거든. 근데 배아는 인간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생명체라고 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인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복제해. 이런 느낌이야. 그게 바로 갑의 주장인데 을은 뭐라고 하냐면 난치병 치료를 주목적으로 똑같네요. 요번에 뭘 하냐면 환자의 성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큰 사람 성인 그러니까 다 큰 그 하나의 개체를 이용한 이 사람에게서 뽑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배아복제는 그러니까 내 줄기세포 가지고 나와 관련된 어떤 병을 연구한다.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건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배아를 가지고 복제해서 하는 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배아. 와, 이 사람은 배아와 인간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죠. 동등한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그래서 배아의 생명권 침해하는 거다. 아니 인간 복제하다가 뭐 망가지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건. 그러니까 배아를 이 사람은 인간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기 이분은요, 배아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배아복제 열심히 되는데 이분은 배아복제라고 하는 게 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고래 놓고서 갑이 을에게 할 말 찾기를 찾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할 말 찾기. 그럼 뭐야? 야, 배아는 인간이 아니거든? 실험할 수 있거든? 충분히 가능하거든? 뭐 이렇게, 뭐가 배아가 인간이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겠지. 갈게. 배아복제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다. 이건 오히려 을이 갑에게 할 말이죠. 인류복지를 위해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한다. 너 왜 그걸 모르냐? 이게 갑이 할 말이네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답은 2번이겠네요. 됐나? 3번.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삶을 구현하는 도구일 수 없다. 이 사람은 배아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일 수 없다고요? 그건 뭐야? 이것도 을이 할 수 있는 말투인데요, 갑에게.
4번 어떠한 배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어떤 배아 복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분이네요. 배아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리할 말인데요. 의리할 말.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도 의리할 말이네. 그러니까 2번 빼놓고는요. 다 의리 가백이 할 말 투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네. 그렇게 논리 찾는 건데 이건 자꾸 두세 문제 정도 풀어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아이고, 요거는 직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서양의 어떤 분이 좀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 문제를 통해서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아시면. 조음 자체를 보게 되는 철인들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조음 자체는 말에서도 누군지 힌트를 좀 얻었을 거고요. 철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누구 같아? 라는 걸 아셨을 거야. 조음 자체라는 건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 즉 선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고요. 철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를 말하는 거야. 그런 철학자들이 정치해야 된다. 번갈아 가면서 이들이 이제 윤번제라고 하는데요. 나라 또는 개인들을 다스려야 된다. 정치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있는 말이 뭐냐? 철인 정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철인 정치론. 그래요. 플라톤 논리예요.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 정치하는 그런 국가가 이상국가지. 이들은 여생의 대부분을 철학하며 지내지만 차례가 오면 통치자가 되는 거고 차례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훌륭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들이 해야 되는 거다. 뭐 이 말 뒤에 있는 말은 별 의미가 없고 플라톤의 철인 정치론이 나와 있네. 이놓고서 틀린 말 찾기 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을까를 보는 건데 통치하는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면 안 돼요. 이 통치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수호자, 공무원들은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조건이야. 이상국가에. 구성원이 각자 직분만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맨 아래 계급, 생산 계급, 그 다음에 이 방위자 계급, 군인 계급, 그리고 통치자 계급이 각각이 다 할 일들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약간 신분제적인 컨셉이 바로 이상국가야. 세 번째, 통치 주체가 된 철인 맞고요. 국가 전체의 선을 실현해야 돼. 맞죠? 통치자가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4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해 사회계층의 구분 없어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플라톤은 주장하지 않고요. 직업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태어날 때. 그래서 태어날 때 너는 이런 컨셉이면 이거 해라, 이거에 정해져 있고요. 그 직업은 바꾸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역할의 교환도 안 되고 역할의 선택도 안 돼요. 역할의 분담만 돼요. 각자 할 일이 다 따로 있어라고 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현대 와서는 가능한 말이고요. 두 번째, 사회계층의 구분 없었는데도 틀렸죠, 여러분.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귀족정이라니까 철저한 계급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네. 국가는 구성원 각자의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해서 철학자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호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생산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각 계층마다 꼭 가져야 한다. 계층들이라면 그런 걸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화가 되면 정의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론이 바로 사주덕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됐나? 자, 이것도 요런 게 플라톤의 논리고 말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서 보시면 15번은 제가 두 번째로 치는 별표입니다. 이걸 이제 환경 생태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의 내년도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이 만점을 다 맞냐 못 맞냐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류의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어렵게 나올 거예요. 제가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게요. 인간은 한낱 수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낱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물이라고 하고 인간만을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인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이게 누구냐면 칸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요. 인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이분은 4대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무의 근거는 그들이 자신의 본성 자체에 의해서 갖는 가치고 그들이 그 본성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목적론적 삶의 중심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논리가 누구냐면 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 테일러라고 하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더 얘기하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전개가 되거든. 근데 뭐 고유의 선이 뭐냐면 자기의 스스로의 좋음과 나쁨이 있냐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제가 조정기를 갖고 있거든요.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 자, 얘가 있죠. 컨트롤러가 있죠, 여러분. 얘는 얘 자체의 고유의 좋음과 나쁨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아우 너무 좋아라고 하고 제가 때리면 얘 싫어하고 이러나요? 내가 쓰다듬다, 때린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무생물들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음과 나쁨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식물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나무라고 해볼까? 나무는 고유의 좋음과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이렇게 막 도끼로 이러면 싫어할 거고요. 제가 물 주고 햇빛 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 선과 악이 있어요. 동물은 당연히 있죠. 인간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고유의 선이 있는 게 누구냐? 해보니까 인간, 동물, 식물이 있다는 거야. 즉 생명체들이 이게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생명체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목적을 지니고 있는 어떤 자기 삶의 주인공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우리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논리야. 그래서 칸트는 이런 차원에서 인간 중심을 주장한다면, 이분은 이런 차원에서 생명 중심을 주장하는 분이야.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존중하자고. 그런 논리로 나온 다음에 맞는 말 찾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해서 가볼게. 자, 첫 번째 칸트.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동식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인간 중심이에요. 이용하면 왜 안 돼요? 이용할 수 있죠. 다만 인간의 도덕적 정서를 위해서 동물을 사랑하면 그게 인간의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덕적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동식물은 수단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용 가능한 존재들이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은 틀렸죠. 됐나? 두 번째, 또 칸트. 동식물에 관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 동식물에 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나온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관한과 대한이야. 영어로 쓰면 이건 to예요. to the human이야. 인간에 대한 의무고, 이 관한은 관련된이란 뜻인데 regarding이에요. 이거를 칸트가, 요게 바로 직접적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칸트가 간접적 의무라고 얘기해요. 결국 의무라고 하는 건 직접적 의무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 의무는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야. 인간에게만 우리는 직접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동물과 식물도 아껴야 한다는 어떤 간접적 의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물, 식물 자체가 소중해서 그런 건 아니고,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한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야. 인간한테 잘하기 위해서 동물, 식물 신경 쓰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식물에 관한 의무는 어디서 온 거야?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온 거지. 맞는 말이네, 이게 맞는 말. 됐나? 그런 논리고요. 제 개념반 칸트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고유의 선 얘기가 나왔는데, 고유의 선을 지닌 모든 개체. 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인간, 동물, 식물까지 있다고 그랬죠? 고유의 선이 있는 개체는 도덕적으로 대상이 나오면 맞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디귿도 맞는 말이네. 니은, 디귿 맞는 말이네. 자,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 도덕적 지위의 유무, 지위가 있냐 없냐는 도덕적 행위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둘 다. 행위 능력, 도덕적 행위 능력은 뭐 도덕적 실천 능력, 이거는 보통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성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인간이 갖고 있는 거야. 그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자라는 건 그건 칸트의 생각이에요. 예, 을은 아닙니다. 칸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도덕적 행위 능력 또는 뭐 사유 능력 등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이분 같은 경우엔 고유의 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존중하자, 이게 기준인 거죠. 이런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리을 틀렸네요. 답은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그러니까 2번이네. 됐나? 그렇게 나온 문제였고요.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었고, 16번도 와우. 예, 이것도 여러분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16번도 제가 저 별표를 안 지울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시민 불복종이란 civil disobedienc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이 개념을 주장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분이야. 이분이 주장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누구냐면 롤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장을 하시죠.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들 뭐 싱어 같은 사람, 뭐 하버마스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이 시민불복종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르게 시민불복종을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결론은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정당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조건이 맞춰진다면. 근데 그 조건이 다 다르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 소로가 했던 주장이에요.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존경심도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왜 갖냐 하면 한 사람의 시민이니까 법을 존중해야지. 근데 정의에 대한 존경심은 왜 갖고 있냐 하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정의를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정의는 이건 것 같은데 법은 다르게 써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고민하지 말라는 거야. 자, 넌 시민으로서 법을, 인간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데 넌 시민이 먼저야, 인간이 먼저야?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예? 인간이 먼저죠. 그러면 네가 인간이 먼저라면 당연히 정의가 더 우선하는 거 아니야? 정의에 따른 양심에 어긋나는 법, 그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로의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근데 롤스가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법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일부러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의도적 위법 행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걸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공유된 정의관이 있는데 우리 합의된 정의 원칙이 있잖아. 근데 그거에 호소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이거 고자질 하는 거래. 이 우리의 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몇몇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밝혀요. 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그래서 좋은 의미의 고자질이야. 그런 좋은 의미의 고자질로 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뭘 하고 싶냐? 이 우리 협동이 잘 되는 우리 사회 체제를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루는 게 고자질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요 두 분의 논리가 비교되고 있어요. 특히 갑은 절대 나옵니다. 수능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자, 그러면 논리를 가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맞고 틀린 거 찾게 하는 건데 갑이 아까 롤스였고요, 여러분. 을이 소로우였어요. 그러면 롤스, 그 다음에 소로 해서 맞고 틀린 거 찾기로 가는 거죠. 첫 번째 갑 A야, OX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한 양심적 거부는 모두 시민불복종에 해당되는가? 우선 롤스가 X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법에 대한 나의 양심적 거부가 있을 수 있는데 소로가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했잖아요. 거부하라고. 근데 소로가 말씀하신 걸 이분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양심적 거부와 시민불복종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적 거부는 기준이 양심이기만 하거든요. 근데 시민불복종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심적 거부라는 게 모두 시민불복종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지. 롤스가 동의할 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기억은 틀렸고. 니은. 비니가 롤스한테 물어보는 건데 모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어. 모든 부정의한 법과 정책은 다 시민불복종 대상이냐? 아이고, 니은도 아니네요. 왜냐면 뭐가 틀리냐면 모든이 틀렸어요. 이 사람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 중에서 심각한 위반일 때만 그래요. 그럴 때만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게 그럼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건 부정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복종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한 법과 정책 중에도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있거든. 그거는 불복종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비어, 롤스요? 시민불복종은 정의 원칙에 의해 정당. 그럼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지만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화될 수 있죠. 맞는 말. 리을, 씨요? 소로한테 여쭤보네. 부정의한 법에 대한 즉각적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분은 즉각적 불복종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는 나중에 최후의 수단을 강조하거든. 마지막에 해라인데 소로는 언제 기다리냐? 잘못됐는데 바로 불복종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말이네요. 디귿과 리을이니까 답은 5번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롤스와 소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롤스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17번.
와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뒤로 가면서 열심히 어려운 게 나올 거라고. 저 17번도 별표를 안 지울래요. 17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법적 정의, 사형자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둘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벌, 형벌. 형벌 얘기하죠. 자, 형벌과 관련해서 왜 형벌을 주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언제나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너 범죄 저질렀어? 너 그럼 형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저기 써 있잖아. 동등성의 원리라고. 범죄랑 똑같은 수준으로 형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죄가 살인이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사형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분이 누구요? 예, 이분이 바로 칸트예요. 칸트는 이런 논리로. 그래서 이런 걸 응보적 정의론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수준으로 혼낸다. 이래서. 자, 이게 칸트고요. 여기는 누구냐 하면 타인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목적은 형벌은요. 범죄를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범죄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보기에 종신노역형이야 라고 주장하시네요. 누군지 여기서 아는 거죠.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제일 좋다. 이분은요. 사형하고 종신노역형을 비교하는데 이거는 강도는 세대. 근데 오래가지 못한대요. 근데 이건 지속성이 아주 좋대.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대. 억제 효과가. 그래서 이 방법 쓰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바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쓴 베카리아란 분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두 분이 나온 거예요. 칸트랑 베카리아. 이분은 응보주의의 대표, 이분은 예방주의의 대표. 그런 컨셉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 자, 해볼게요. 맞고 틀린 거 찾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칸트. 형벌 집행의 목적은 공동체 이익 증진 절대 아니죠. 공동체 이익 증진이 아니라 그렇게 형벌을 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한테 명령한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네요. 오히려 공동체 이익은 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합당한 형벌. 오, 칸트 딩동댕이네요. 니은은 맞아요. 살인범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굉장히 힘든 상황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주는 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길이래요. 좀 논리가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칸트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그 힘든 사람을 죽여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길이다. 인격을 존중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칸트야. 니은 맞고요. 디귿이요. 형벌의 효과는 강도보다 지속성이 너무 많네요. 디귿. 이 지속성이라니까 이분. 그 다음에 갑을 보복권만이 형벌의 양과 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보복법. 법이란 건 왜 있느냐?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보복을 한다는 말이 뭐냐? 응당한 보복을 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만큼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법은 누가 주장하는 거야? 칸트가 주장하는 거야. 갑이 맞아요. 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모든 이 형법들은 다 일종의 보복법이라는 거야. 잘못한 걸 혼내는. 그게 칸트가 말하는 법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고말투, 보복법, 응보적 정의 이게 다 칸트 말로 맞습니다. 공통점일 수 없어요. 니은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18번. 18번 문제는 여러분 제가 별표까지는 안 칠래요. 이게 그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나중에 푸시면 그냥 이거 이렇게 되게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별거 아닌데요. 예, 한번 체크해 볼게. 첫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네. 죽음 이론이구나를 파악했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 익숙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좋고 나쁘면 감각에 달리는데 감각을 잃기 때문이다. 우린 죽을 때 감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죽음 왜 걱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 누구예요, 여러분? 에피크로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삶과 죽음은 명이다. 일종의 운명 같은 거 정해진 거다. 이런 느낌이고요. 사계절이 변화도 기의 변화에서 끝났네요, 여러분. 이거 장자가 주장하시는 거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별 변하듯 기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그게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양의 대표적 죽음 이론. 그래서 에피크로스와 장자가 나왔네. 그래서 맞는 것 찾기를 하는 건데 어디 있나 봅시다. 인간에게 있어 참된 인식은 죽음 이후에 가능하다. 참된 인식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걸 주장하는 분은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죽음을 부여해야 한다. 에피크로스가 고통을 준다고 말하지 않잖아. 우린 느끼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
세 번째 장자.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거다. 자연스러운 과정. 오, 이게 맞는 말이네요. 3번이 답이네. 4번 을은 장자요. 삶과 죽음은 죽음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장자는 여러분 분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유학에서 공자가 하실 수 있는 말투예요. 유학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정확히 구별하고 의미 찾고, 그러면 현실의 윤리적 삶에 충실하고 이런 말투 많이 쓰거든. 이건 오히려 유학에 맞습니다. 두 번째 5번. 둘의 공통점. 현세에서의 의도적 행위가 죽음 후에, 현세에서의 의도적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업이라고 해요. 업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이 죽음 이유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업설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이론은 어디 거예요? 불교 거죠. 이거 석가모니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갑도 을도 아니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까 3번이었네. 그렇게 해서 나온 죽음 이론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두세 번 해보시면. 자, 19번은 이거는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요 근래 이 독해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복귀 논리를 기술은 둘 다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기술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요.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분은 일종의 공허한 힘이다.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야 돼. 그건 뭐 인간이 어떻게 알아서 실현시키는 거지. 기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기술이 어떻게 인간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관계를 부리냐. 그러니까 문제인 건 인간인 거지 기술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냥 가치 중립론이라고 해요. 기술 자체에 선악이 없음을 인정하자. 이는 야스퍼스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이용만 하고 중립적인 걸로 보면 우리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내맡겨지는 거다.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린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지 말고 윤리적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두 개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 차이예요. 요즘 문제 가치 중립론이 약간 위주로 나오죠. 근데 OX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OX를 찾는 거니까 가치 중립론이 예스인 말을 찾는 겁니다. 가치 중립론이 예스인 말. 찾아볼게요. 기술은 인간에게 종속당하지 않도록 인간은 기술에게 종속당하지 않도록 기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는 거. 그건 이쪽이죠, 여러분. 이건 오히려 XO에 가까운 문장인데. 우리 OX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자체는 윤리적 규제와 평가로부터 자유롭다. 아니, 그래, 기술은 그냥 선악이 없는 거다. 이게 OX죠.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 3번, 기술 자체의 비인격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 기술 자체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요. 얘는 선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얘는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자는 거지 기술 자체가 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기술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가?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를 끼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 자체가 인간의 의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둘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OX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고. 기술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아니, 이건 둘 다 틀렸죠, 여러분. 객관적 사실 영역이죠.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야. 무슨 도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OX인 건 답 몇 번이요? 2번만 답인 거죠. 이런 독해 문제가 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분은 요즘 잘 안 나오는 분인데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어떤 걸 주장하는 분이냐 하면, 개인과 그 다음에 보자 집단을 비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개인은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대요. 뭐 이성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이래서. 근데 집단은 이기적이기만 해서요 도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은 항상 싸우려는 성향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집단을 어떻게 착하게 만들까를 고민하신 분이야. 이 책 이름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 나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분이야. 그래서 집단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방법, 집단의 도덕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인데 옳지 않은 거 찾기래요. 한번 해볼게. 어떤 게 옳지 않은지.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이 아니라 윤리적이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정치적이 아니라 윤리적이다가 아니라 윤리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렇게 써야 돼요. 선생님 정치적이란 말이 뭐예요? 정치적이라는 말은 이해타산적의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되게 이윤 추구적이다. 뭐 그런 거 하죠. 되게 쟤 너무 되게 정치적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바로 이해타산적인 거야. 집단은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이래요. 윤리적이가 힘들다니까 이게 바로 틀렸네요. 그럼 나머지가 다 맞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다 맞아요, 여러분. 사회 정의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게 사회가 정의로우려면 최대한 집단은 이기적이니까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돼. 세력의 균형이 딱 맞아야지 누가 힘 세면 쳐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맞고요. 개인의 선의지가 그러니까 집단이 도덕적이려고 할 때 그 구성원인 개인의 선의지도 필요하다.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적 개인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집단은 비도덕적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은 도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집단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행동이 이 사람 입장에서 착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왜 착했냐? 국가가 시키는 일이니까 충성심을 다해서 한 거야. 근데 그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때 못되게 튀어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착한 일한 게 집단을 적으로 보면 비도덕적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맞는 말이고요. 집단의 이기심을 제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것도 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선생님, 정치적 강제력이 뭐예요? 집단적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약간의 강제력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시인불복종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분은 심각하게는 폭력적 방법을 쓸 수도 있다까지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었죠. 맞는 말입니다. 20번까지 끝났네요, 여러분. 자, 20번까지 끝났는데,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좀 체크했었죠. 그런 문제들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요번 문제 정도를 근데 넘어서요. 좀 더 어려우니까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우리의 공부는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2학기를 잘 보내시고요. 겨울방학부터는 아마 EBS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본 공부부터 차근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공부 중에 고3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이야. 기본 공부예요. 그것부터 착실하게 하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수업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